だからできた。本当に素の私っていうのはあまり見せません。この先100年にわたって人類の大きな不幸であったと非難され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表の顔と裏の顔って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1964년) 도쿄. 올림픽 직전 문을 연 부도카는 열광의 도가니였다.ついに30秒、岡の勝利の一瞬です。日本の柔道はこれで2つ目の金メダルを獲得しました。ポイントはこの一度だけで日の熊の優勢勝ちとなり、日本は重量級でも優勝を捉えました。 일본은 처음 정식 종목이 된 유도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전체 급석권에 단 하나가 모자랐다. 3年間の努力は実らず、日本の望んだ全種目の優勝は果たせませんでした。 그리고 57년 뒤 도쿄 부도칸이 다시 달아올랐다. 前ですね。それ釣り込む大外刈り。さあ抑え込み攻め続けた新井。네 특히 오버치. 잠깐만요. 반칙입니다. 판승 일본의 아루누키가 금메달을 땄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금받이었다. 일본의 금메달 27개 중 9개가 유도에서 나왔다. 일본은 1964년에 영광을 재현해낸 종합 성적 3위. 성적만큼은 완벽한 부흥이었다. 2020年の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は何としても復興五輪としたい。 하지만 이 부흥 올림픽에 환호해야 할 관중은 보이지 않았다. 이 발표 때문이었다. 3週間で再び宣言に至り、国民の皆様にさまざまなご負担をおかけすることは大変申し訳ない。 개막 보름 전 4차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무관중 경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개막 이틀 전 총리 기자회견을 보자. これだけ感染者が増える中で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ことで国民の生命は本当に守れるんでしょうか。そこは守れると思っています。ぜひ分析をしてほしいです。今日も1000人を超えてますけれども、65歳を超える重症化の一番多いと言われる高齢者の皆さんの感染者は 4%、このところは 4% 切ってますから、そこについては数字が
しっかりと表してくれていると思います。 총리의 공언에도 질문은 계속됐다. そうです。澤田です。この会見の中でこれまで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関係者は一般の国民とは動線が異なるから安心なのだ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今バブルが機能していない、つまり動線が一緒になっているところが見られるという報道もあります。言っていることと異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こについては IOC にもしっかり対応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し、組織委員会と連携して、そこはしっかり守っていくと思います。異なっていたということは認められている。ちょっとルール守ってください。 화가 난 스가 총리. はっきり言ってください。TBS ラジオの澤田です。動線が別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てたんですけども、一緒になってたということはお認め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いや、私も視察をして徹底するように言ってますので、それは IOC のルールの中にもありますから、そこはしっかり徹底できるようにし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결국 올림픽은 강행됐다. 취소한 것보다 여는 게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オリンピックとの関係もありましたけど、家で見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感染は拡大しています。その中で中止の選択肢というのはないのでしょうか。人流も減ってますし、そこはありません。 그렇게 얻은 27개의 금빛 메달,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하지만 메달 뒤엔 잔인한 숫자가 남았다. 개회식 당일 4,200여 명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는 폐회식 날 14,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올림픽 기간 176명이 숨졌다. 国民はもっと頑張れと、で協力しろと言いながら、そのゼロ戦もね、実はもう帰りの燃料もね、調達できない、もう死ぬしかないって分かっているような形でもうとにかく行ってこいって言って、もう国民を犠牲にしてね、国家の目的である戦争っていうものにこう投入していくわけですよ。だから今の五輪っていうのもね、なんていうかこれはもう負けが決まってると思われるような戦いに、あるいはパンデミックもそうなんですけど、何の科学的なね根拠もなく、とにかくね頑張れ、とにかく自粛しろみたいなことで国民にそれを強いていく。で犠牲になるのは国民。 축제가 끝나고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노무라 연구소는 4차 긴급사태 선언 이후 경제적 손실을 우리 돈 22조 7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올림픽 경제적 효과는 17조 4천억 원 수준. 올림픽 개최가 이득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결국 5조 3천억 원 손실이란 얘기다. (57년) 만에 올림픽 개최로 제2의 경제 부흥을 꾀했던 일본. 결국 부흥은 올림픽 성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제 긴 이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종식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올림픽을 사실 개최한 건데, 이게 지금 복병을 만난 거죠. 지금은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인데 결국에는 이제 긴급사태 선언까지 하면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 이제 결국 더 큰 손해로 나는 결과를 이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올림픽이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다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 이케부쿠로의 마루이 백화점. 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 매장 입구에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1977년부터) 44년 동안 이케부쿠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마루이가
2주 뒤 문을 닫는다. さよなら私のデパート 일본의 백화점 폐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백화점 수가 271개에서 208개로 줄었다. 주로 지방 백화점들이 많았는데 급기야 도쿄 중심의 백화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ちょうど丸いで洋服を買ってきました。そうなんですね。もうちょうどです。最後だなと。はい。この交差点のランドマークだったんで、ちょっと残念ですけどね。なんかまさか丸いがなくなると思ってなくて、この後何があるできる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寂しいですし、やっぱり幼い頃からよく行ってたので不便にもなるし寂しいというのがやっぱり大きいです。ちょっと残念なんですね。よく来ましたなんですけど、で今は8月なくなりましたのでちょっと涙出るそうな感じです。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데다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일본의 백화점 매출은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매출 감소의 근본적인 이유는 부자들조차 지갑을 열지 않는 일본의 초장기 경기 침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나 좋지 않은 저임금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 수준, 미래 전망이 밝지 않은 반면 오랫동안 장기 호황 속에서 또 안정적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은 최근 10년 사이 더 큰 부자가 됐어요.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그들을 누르니까 소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심리가 경기 불안을 만들고 경기 불안이 다시 심리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IMF는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를 상징하는 통계 하나를 발표했다. PPP, 구매력 평가 지수를 기준으로 한 1인당 GDP였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있습니다. 구매력이라는 거는 1인당 GDP로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지를 놓고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동일한 수익이 있는데, 동일한 소득이 있는데 물가가 싸요. 더 많이 살 수가 있죠. 그러면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걸 가지고 가점을 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1인당 삶의 소득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바로 이 데이터다. $1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한국이 더 많다. 이건데요. 명목 GDP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일본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 근로자의 명목 급여 수준을 보면은 일본이 한국보다는 높지만 사실은 그 급여를 가지고 얼만큼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 근로자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3年ぐらい前ですね、抜かれたのがね。少なくともなんていうのかな。日本にひいき目に見たって要するに日本が韓国より上だっていうふうには言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だけどそんなことを知ってる人はほとんどいないんですよ、日本人でね。でこれすっごくね、僕は日本のメディアが偏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っていうか、臆病なんですね。要するに韓国を褒めるっていうことはすごくやりにくい。韓国の悪いニュースは安心して伝えられるんだけど、韓国が立派ですとかね、韓国が進んでますっていうことを報道すると、ネトウヨを中心にものすごく叩かれると。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과거에는 격차가 컸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 이 갭을 많이 줄였다는 것. 그럼 우리나라가 빠르게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일본의 성장 속도가 줄었다는 것도 분명히 좀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죠. 1960년대 일본 경제는 폭주기관차였다. 시작은 올림픽이었다. 第18回近代オリンピアードを祝い、本日オリンピック党大会の
開会を宣言します。 1960년대 일본은 조선업을 제패하고 중화학공업에 기반을 다졌다. 시속 200km의 고속열차를 세계 최초로 개통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新しい時代の期待を担って超特急ひかり号は静かに東京駅をスタートしました。あっという間に熱海を越え富士山の裾野を走ってツートンカラーの優美な巨体は鮮やかな直線を描いていきます。 올림픽 구호처럼 일본은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났다. Japan as No.1. 1979년 하버드대 에즈라 보겔 교수는 일본 제조업이 세계를 제패하자 일본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했다. Professor Vogel wrote that book as a kind of wake-up call for Americans. This is what you can learn from Japan. Here's this country that we thought of as a kind of a poor, defeated nation, and they're doing so many things so much better than we are. But in Japan, the book was a runaway bestseller. In fact, it sold more copies than any book ever translated from another language into Japanese, other than the Bible. The Japanese were so dazzled by that book. You know, we're the world's #1 country. Why do we have to change? What do we have to learn from anybody else? That I think probably in retrospect, the book may not have been so useful in Japan. 1980년대 들어 일본은 보겔 교수의 말대로 움직이는 듯했다. 경제는 절정을 맞았다. 그리고 미국을 삼키기 시작했다. 도쿄 부동산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화 가치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미국 뉴욕의 심장, 록펠러 센터가 일본 자본에 넘어갔다. The financial bubble, the way in which asset prices were deliberately ratcheted up in order to provide Japanese industry with extra credit. Financial crises are generally preceded by manias where people lose all sen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value. And, you know, real estate prices in Japan had gotten absurd. I mean, in the sense that the value of the grounds of the Imperial Palace were worth more than the value of the entire state of California. People got absurdly rich just on the basis of small plots of land. And money just seemed to fall out of trees. 광풍은 그림 시장에도 불었다. 1988년 피카소 초기 작품 한 점이 크리스티 경매 사상 최고가로 낙찰됐다. 90 million pounds. Any more? 90 million. For you, sir. 반고흐의 해바라기도 최고가의 일본 자본에 넘어갔다. 1989년 일본의 GDP는 405조 6,500억 엔. 1인당 GDP는 미국의 79%로 명실상부 세계 제2경제대국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거짓말처럼 버블이 꺼졌다. 땅값과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디플레이션 골짜기가 기다렸다. 90년대에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는 10분의 1 토막까지도 났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디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 물가가 내려갔음에도 그 제품의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물건을 안 사요. 왜? 더 내려갈 거니까. 2년이 지나도 안 사고 3년이 지나도 안 삽니다. 그럼 기업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업이 돈을 벌 수가 없으면 고용이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일본 중부 나가노의 치노시 마을. 1980년대 거품 경제는 외떨어진 이곳 시골 마을까지 불어닥쳤다.
入るとこ道がちょっとわからなくなって、そうですね、ちょっと足元を気をつけていただいて、ちょうどこちらから、はい、入ってこちらになります。はい、どうぞ。キッチンがそちらでお料理を作ったものをこちらで皆さんでお食事するっていう形になるんですけど、前のお住まいになってた方の所有者の方の荷物がこのまま残ってまして、この状態での販売になります。 가구와 식기까지 모두 갖춰져 있다. 日本でいうと畳ここが6畳分なので6畳の和室っていう形になって、あとお布団とか収納ができるような押し入れっていうものがあります。ここが例の一円別荘。はい、こちらが一円別荘になります。本当に別荘が1円っていうことはそうなんです。こちらの別荘が1円なんです。こちらの売りというかですね、 10원짜리 별장. 사실상 공짜 매물이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좀처럼 나서지 않는다. 1円で販売するっていうのがですね、売り主様のこちらの物件だから特にそうなんですけど、メンテナンスがあまりされてなくて、荷物を撤去するのにもお金かかりますし、リフォームきれいにするのにもお金がかかるので、不動産をタダで上げるっていうのがなかなか難しいものですから、税金上ですね。なのでタダで上げるんじゃなくて1円で売買するっていう形にしています。 1970년 당시 분양가 1억 원이던 별장촌은 80년대 최대 6배 가격이 뛰었다. 不動産を、例えば一つ買いましたと、別荘地買いましたっていうと、これから使おうかなと思う前にもうすでに次の欲しいっていう人が現れてたっていう、その日のうちに1個の不動産が3回ぐらい取引されてたって言います。なんでよく聞いたのが、私もまた聞きですけど、アタッシュケースの中に何千万円っていうお金を持ち歩いて不動産を売買してたっていうことはよく聞きましたね。 하지만 거품이 붕괴되면서 별장촌 풍경도 달라졌다. その当時って皆さん経済全体が上向きしてたので、お給料が上がってたんですね。なので銀行もね、どんどんお金を借り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ましたし、で給料も上がっていけば誰でも払えるだろうっていう話になってたんですけど、いきなりやっぱりバブルが弾けてしまったら、もうそもそも仕事がないとかお金も当然下がっていった時に払えなくなっちゃって、別荘を手放したり、あと夜逃げとかって言ってもどっかにいなくなっちゃったりっていうことが横行してましたね。 거품 경제의 그림자는 이곳 도쿄의 긴자에도 드리워져 있다. 일본 무형문화재 장인이 만든 기모노를 파는 모토 지코메 씨. 1980년대 그는 거품 경제의 중심에 있었다. いやー、今思うとですね、何だったんだろうかなと思うぐらいにですね、本当にバブルの時代って私たちが1ヶ月で要するに売り上げを上げるのをですね、3日間で売り上げが上がったりですね、そういった時代でですね、また高級なものがもう本当に売れた時代でしょうかね。もうバブルの時代って本当にですね、飲み屋さんもすごいやっぱり高級なものばっかりですし、まずタクシーもまず探せないとか、そういった形が結構ありましてですね、我が社でも相当やっぱり高いもの1000万クラスが結構出た時代だったんですね。これはですね、有機紬って言いましてですね、茨城県の方で要するにできるものなんですけど、全部手作りでやって紬なんですけど、これ4800万しますね。今だいたい日本の中でも一番高級品だって言われるものがこれ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5억 원이 넘는 기모노. 이런 초고가 기모노가 30년 전에는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제 꿈 같은 이야기가 돼버렸다. 実際本当に自分で今思ってもですね、あの時代はどういうふう何だったんだろうかなっていう、もう泡のように消えたっていう形の方は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高度成長期まではなんていうかな、追いつけ追い越せじゃないですか。それで
国民一丸となってとにかくその経済成長最優先でやってきたと。80年代には一応ピークでねジャパンアズナンバーワンという言われた時代があったわけですけど、それがほぼピークで、あとはもうバブルが崩壊した後はですねずっと失われた20年30年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재패니즈 넘버원은 제조업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日本の経済はだいたい90年ぐらいにピークを迎えて、バブル崩壊で少しずつ衰え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製造業が圧倒的に強かったわけですよね。ですけど今のその状況では製造業はもう自動車、しかもトヨタを除くともう世界一っていうふうには言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特に日本が強かったのは電子ですよね。その世界で例えば半導体、今ねこれから半導体が鍵だと言われてるけど、半導体ではやっぱり世界の中では韓国と台湾、それから一部のアメリカ企業が中心であって、日本企業っていうのはその国別で言えば4番手ぐらいですね。で中国が追い上げてきていると。 일본 제조업의 영광과 쇠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반도체다. ちょうど70年代に入ってからですね、日本もその世界のトップ10の中に少しずつ入るようになってきたんですね。1社2社ぐらいが入ってきたかな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で、80年代に入って日本がですねだいぶ3社4社ぐらいが入り始めたんですね。で80年代の中頃にですね日本が多分6,7社入ってたと思います。 NEC とか日立とか東芝とかですね、そういう三菱だ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が随分入りました。ところがですね一番強かったのは DRAM というメモリーなんです。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던 때 한국과 대만은 막 걸음마를 떼고 있었다. 그런데 머지않아 기회가 찾아왔다. 삼성전자는 오늘 기억 소자가 2억 7천만 개나 들어있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256메가 D램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의 앞선 쾌거입니다. 삼성이 2년 반 만에 개발에 성공한 이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까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반도체 업계에서도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サムスンが初めて DRAM ドーンと出してきたんでいいものを出してきたんです。でその後ですね、そしたらその当時まだ傲慢だったんですね。サムスンが出してきたってあそこは安く作っただけでしょ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があるんです。ところがアメリカのマイクロンが翌年出してきたんです。同じように DRAM のすごいのが。そしたらそれで実はびっくり仰天したんです皆さん。その半導体業界なんで人件費の高いアメリカであんな安いチップができるんだという。傲慢じゃない、全くその反対なんですね。あまりにもまずかったなっていうしょぼくれちゃったっていう。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 이유는 뭘까? サムスンだとか TSMC がここだっていう時期にバーンと投資したのに対して日本は全く投資しなかったっていうのはですね、今こんなそこに来てんだから投資してもしょうがないだろうっていう。だからそこだから次にピーク行くはずだからサムスンは今のうちに投資しましょうと。 TSMC も同じです。今のうちに投資しましょうっていうふうにガーンと投資してちょうどピークに迎えたらバンとたくさん利益が還元さ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で日本はそういう時に全く投資しなかった。それが何回かのサイクルで続いたんですね。それでもう差が決定的に開いちゃった。 내수 시장에 만족한 것도 패착이었다. DRAM が売れた当時はですね、アメリカのコンピューターメーカーにたくさん DRAM を出してましたから、これは大きく売れたんですけども、実はそこだけだったんですね。それ以外みんなその内製化って言いますか、東芝の半導体は東芝の
テレビに使われたとか、パナソニックはパナソニックの半導体、みんなパナソニックのテレビに使われたとかっていう、そういう内製キャプティブマーケットなんですね。結局本体がマーケットがなくなる、小さくなる、そうすると半導体も小さくなるっていう、そういう構造になったんですね。 최근 일본은 뒤늦게 빼앗긴 반도체 패권을 찾기 위해 나섰다. 대만의 TSMC와 전략적 제휴에 나서며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일본이 소재와 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TSMC가 이제 일본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수요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국제 경쟁력 지수 같은 거를 보면 1989년에서 한 92년 사이에 전 분야에 걸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쟁력 지수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은 계속 경고를 했지만 일반 국민들 차원에서는 별로 불편함도 못 느끼고 국제적인 차이도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일본의 국가 경쟁력 약화 이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 고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정부 부처에 팩스로 업무 처리를 하지 말라고 밝혔다. テレワークができない理由の中でファックスがあるから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んで、それはメールに切り替えてくださいと。電波通じない時のバックアップでファックス使ってますというのは、それはまあバックアップで置いとい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と、あとなんか連絡を惰性でファックスでやってるのはもうやめて、メールアドレス作ってメールアドレスに切り替えてくださいと、そういうことです。 고노 장관은 대중적 인기를 앞세워 도장을 없애는 등 일본을 혁신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팩스 퇴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각 부처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의 현실이었다. うちのファックスももうだいぶ前に壊れましたけど、壊れてからもう買い替えませんよ。それぐらいほとんどの人は使わなくなっているんだけど、でも実際の行政とか、企業間でもその古い仕組みのまんまやってるところはいまだにファックスを使ってると。でやめろって言われると、例えばその全部メールにするとかね、メールにPDF を添付するとか、やり方はあるんだけど、それがその職員ができないと。っていうことはファックスがないと動きませんってことになっちゃうわけ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だけど多分河野さんはいやそんなにひどい状況だってことを多分知らなか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いやそれはファックスなんかなくした方がい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単純にポンと言ってみたら驚いたことにそんなの全然対応できないっていうところはたくさんあったんだと。 일본 정부의 더딘 디지털화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극명하게 부각됐다. 더딘 PCR 검사나 백신 접종 속도 이면에도 역시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65歳以上のお年寄りを対象にしているものですから、お年寄りがなかなかインターネットがうまく使えないということで予約が進まない。また電話の方は回線が限られているので、なかなかつながらないということで、予約が取れないということが多くなっているようです。行政が今おっしゃったアナログ的な接種券というものを郵送する。で、それが届く前には接種が始まらないんです。そういった手続き上の問題は非常に大きいと思います。 7월 말 IMF는 올해 미국이 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2.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8년에서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도 사실은 다른 선진국들의 회복 속도보다 일본이 굉장히 느렸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나서 다른 나라들이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2% 되는데 일본만 1.5%였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제 90년대의 IT화 물결 속에서 사실 일본 기업만 뒤처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 지금 돼 있습니다. 뒤늦은 디지털화, 그 결과로서 낮은 노동 생산성,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19 위기에서의 회복 속도도 가장 더딘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권투 선수가 잽을 맞으면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다르죠. 모르죠. 왜냐하면 1라운드 경기 시작하자마자였으면 딱 맞고 얼얼한데 하면서 계속 싸우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마지막 라운드고 서 있기도 힘든 상태다라고 하면 잽을 맞고 누워버릴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력 현상을 겪었다는 거,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찾아오는 코로나는요, 다른 나라가 받는 코로나 충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수가 있겠죠. 일본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재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2013년 미국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By my Abenomics. 아베노믹스에서 들어와가지고 확실하게 바꿔보는 건 뭐냐면 엔화의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죠. 그런 다음 시그널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물가가 오를 때까지 돈을 뿌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2% 물가 상승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뚜렷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고 시장에서는 그럼 엔화의 공급이 많이 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엄청난 돈을 풀어 버블 붕괴 이후 20년 이상 침체된 일본을 다시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 15年苦しんだデフレからやっと脱却できるそのチャンスを私たちは使いました。アベノミクスで雇用を増やし所得を増やし地方を元気に国民生活を豊かにしていきます。景気回復この道しかない。 아베노믹스는 이른바 세계의 화살을 쏘아 올렸다. 아마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동화 중에 보면은 뭐 형제들한테 화살을 꺾어보라고 했는데 화살 하나는 꺾이는데 세 개의 화살을 놓고서 한꺼번에 꺾이려니까 이제 안 꺾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기인한 건데 결국에 세 개의 화살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돈을 무한히 푸는 엔화의 공급을 늘리는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이런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강력한 재정 정책이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출을 늘리는 그런 재정 정책.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구조 조정까지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막대한 돈이 풀리자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가는 폭등했고 수출도 회복세를 보였다. 2012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무려 71개월 동안 경기 확장이 이어졌다. 전후 두 번째로 긴 호황이었다. 하지만 세 개의 화살이 모두 관역에 꽂힌 건 아니었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뭐 세계 화살 중에서도 첫 번째 양적 완화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그 성장에 관한 장기 성장 전략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관해서는 일본 기업들은 별로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지만 높은 국가 부채가 걸림돌이었다. 그나마 쏟아부은 돈은 골고루 흘러가지 않았다. 엔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가 상승한 거를 가지고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게 누구냐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업이익은 확실히 개선이 됐죠. 이 기업들이 뭘 했냐면 열심히 해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해서 해외 토지를 사서 공장도 짓고 생산 시설을 짓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해외 기업을 M&A로 사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국내에는 국내 투자라든지 또 임금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 굉장히 윤택해졌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호황의 이 온기를 별로 느끼지 못한 거죠. 취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도 국민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계약직이나 또는 인턴십으로 고용해놓고 정규직 전환할 때 되면 해고해버리는 만성적으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됐나 또는 소득 수준이 늘었느냐 하면 그러지 않죠. 결국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만 엔을 돌파할 정도로 호황을 보이는 건 아베노믹스로 뿌려진 돈들의 힘인데 이 돈이 자산 시장에만 오로지 가고 또 배당 형태로 주주들한테만 갈 뿐 경제 전체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냐라고 물으면 아직은 의문인 거죠.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 성공을 거뒀지만 이게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켰냐, 체감하는 경기를 잘 만들었냐고 물으면 그렇게 동의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황은 분명 호황이었지만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이른바 저온 호황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면엔 다른 얼굴이 있었다. 一定のですね、経済的な成果をですね、上げたっていう評価は、日本の国内でもあると思うんですね。確かに経済的な成長、上向きになってきたと。ところが一方では今のコロナ禍の問題のように、そういった成長を支えるような、見えないですね、ある種の社会的弱者がですね、多数存在してですね、そうした人たちに犠牲を強いてきたっていう可能性ももちろんあるわけで、それがやっぱり顕在化してきていると。ですので、数字の問題と、それから一方で実際に生活している人たちの幸福っていう問題が必ずしも一致していない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今大きな問題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시즈오카현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늦은 시각 인적 끊긴 주차장에서 스즈키 씨가 주차된 차들을 하나하나 둘러본다. 차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넨다. こんばんは。うちのスタッフがさっき声かけ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生活支援してる NPO です。で、もしちょっと大変だよとかそういうのがあればね、生活保護も含めてね、相談乗れるもんでちょっと心配で声かけさせてもらいました。大丈夫そう?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이른바 차박족이다. 声かけたのは車の中で食事をしている形跡、要はカセットコンロを積んで調理をしているという車2台と、目張りがしてあって洗濯物が干してあって荷物がたくさんあるであろう車、そこに声かけをしました。で、尊厳もありますので本人は困ってないと皆さん口揃えて最初は言うんですが、継続的に僕らは2週間に1回ぐらい来てるので、車自体は把握覚えてるんですね。 하지만 정작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 했다. みんな、自分が悪いとか自己責任とか、そういったことを考えてらっしゃる方が多いのは事実です。ただそれを声をかけ続けることであなた自身が悪いんじゃないんだよっていうことと、あとはその日本は困った時に気軽に助けてって言える仕組みがすごく弱い国です。例えば生活保護の相談行っても一人で行くと行政冷たくして相談って言うと生活保護の申請すら受け付けてもらえません。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今回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で日本だけじゃなくて世界中で仕事が厳しい、特に製造業は LINE を止めるなどありましたので、その煽りを受けて、若い方でも、派遣切りに遭うということはあります。で、コロナの前から実際にその3ヶ月契約とか1ヶ月契約っていう派遣契約が横行してたので、非常に仕事を切られやすい環境にあったので、実際にコロナ禍の前から起こってました。で、コロナでそれが増えた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 노숙인 쉼터에서 만난 쿠보다 씨도 이곳에 오기 전 차박 생활을 했다. NPO の方からも今のような状況を続けててね、今のような車上生活続けてて、あなたは満足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こういう姿を見た時に悲しむ人がい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みてごらんって言われたのが、一つその抜け出すきっかけになったんですね。 정규직으로 일하다 직장을 잃고 계약직으로 지내면서 수입이 반토막 났다고 한다. やっぱ最初情けないなって、以前は一軒家も持ってましたけれども、いろんな事情から手放して、ここまで落ちちゃったかって正直思いましたね。落ちたっていう言い方が適切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けれども、車で寝起きしなきゃいけないな、ここまで来ちゃったかっていう感じですね。何日目か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スマホでメモにつけてたんで、この間改めて見たら270日でしたね。ひょっとしたら、1年、2年、こんな生活す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た時もありましたけど、1年になる前に抜け出せただけ幸せだったなって。経済の成長力、その競争力をもう一回ね引き上げるっていうことと同時に、その非常に拡大してしまって富が一部の人にね偏在する、どんどん吸い上げられていくっていうその構造を変えて、より裾野が広がったね、その中間層がもう分厚い、それによってその需要が増える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構造にする。 우리에게 일본은 두 얼굴의 존재였다. 넘볼 수 없는 이른바 넘사벽 일본. 그리고 반성을 모르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두 가지 감정이 굉장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한 우월감과 열등감이죠. 어떤 경제력이나 어떤 국제적인 위상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인 우월감, 그런 역사적인 문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비롯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옅어지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특별한 열등감이나 그런 우월감도 없고요. 해방된 지 76년. 하지만 일본은 이제 그 일본이 아니다.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일까? It is true that the Japanese have fallen behind their competitors, many cases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But Japan still enjoys a very prominent and powerful position in upstream components. So one should not exaggerate the extent of Japan's failures. 일본 기업들은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살아남는 한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도 살아는 남습니다. 살아는 남지만은 그 크게 활력이 있다든가 장래가 막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시 부흥할 거야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은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또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대로 앞으로 뭐 적어도 30년, 40년은 이렇게는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된 건 아닐까? 高度成長期モデルっていうのを結局変えられてないんですよね。なんかみんなで一丸となって経済成長のために全てを犠牲にしてこう進んでいくみたいな。でそういう発想の中ではまあなんかいろんなこと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今回のパンデミックみたいに経験したことがない事態ですね。まあ前の原発の事故の時なんかもそうですけど、やっぱり経験したことがない時っていうのは政策はやっぱりゼロから考えないといけないわけ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すごくいろんな創造的な活動になるんですけど、その時にはやっぱり今までの凝り固まった考えではない新しい発想でものを言う人、提案する人っていうのが必要になってくるんですね。 과연 우리는 일본이 빠진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아직은 인플레 심리도 살아있고 특히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인 한국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심리가 끝없는 악순환으로 빠져들면 일본같이 거대 국가도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지는 걸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기대 심리, 미래에 대한 이 막연한 불안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건가.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우리 노후의 복지 문제, 미래의 복지 재원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미리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어왔었던 침체, 이 침체가 만들어낸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이게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아직은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뉴딜이라든지 이런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 했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KBS